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페이스X의 생산량은 보잉과 에어버스를 앞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특별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테슬라의 CEO이자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닌 인류 전체의 거주지를 화성으로 확장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머스크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스타베이스라는 장소에서 스페이스X 직원들에게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스타베이스는 단순한 발사장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직접 운영하는 우주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장기 계획, 즉 화성 이주를 위한 기술적 로드맵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성의 문명을 세우는 일은 인류 문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화성을 넘어 소행성대와 타항성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공상과학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화성 이주는 과장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자체 개발한 초대형 로켓 스타쉽을 본격 가동하려 합니다. 이 스타쉽은 높이가 무려 120m에 달하고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로켓 중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로켓이 완전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2에서 3주에 한 번꼴로 스타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연간 1000대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보잉과 에어버스가 합쳐서 1년에 생산하는 여객 기술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스타쉽 한 대는 보잉 747보다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는 생산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로켓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성 이주는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많은 화물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물류작전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은 지구와 화성의 궤도가 가까워지는 2년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그중 다음 창이 열리는 2026년 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스타쉽을 더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궤도상 연료 보급 기술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쉽은 9차례의 시험 발사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을 개선하는 하나의 진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어떻게 자금을 충당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로 이미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수익성 높은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약 3,500억 달러 중 80%가 스타링크에서 나오는 가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수익을 활용해 화성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머스크는 2년에 한 번 매회 100만 톤의 화물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양은 자유의 여신상 약 4,500개 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수천 톤의 자재와 장비는 화성 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누군가가 수천 개의 로켓을 쏘아 올리고 수백만 톤의 화물을 우주에 실어 날라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세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시작은 지금 텍사스의 사막 한복판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공상과학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연료를 채우고 로켓을 점검하며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는 세상, 그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바로 유럽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왜 점점 뒤처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는 반면 유럽은 왜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에는 애플,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브랜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혁신의 엔진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의 부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데요. 이 지표는 혁신과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로 자주 활용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에는 약 690개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총 가치는 무려 25조 달러가 넘습니다.
중국은 160여 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도 약 7천억 달러에 달하죠. 하지만 유럽연합 전체를 합쳐도 유니콘은 고작 100여 개, 총 기업 가치도 3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문제는 단지 수치가 적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럽의 유니콘 기업들은 상장 후에도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유럽은 30개국 이상이 모여있는 대륙입니다. 국가마다 법률, 언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모델을 빠르게 대륙 전역으로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벤처 자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대비 벤처 캐피털 규모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즉,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까지 가는 길이 훨씬 멉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의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오래된 전통 산업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에는 설립 50년 미만이면서도 1,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대기업이 240개 넘게 존재합니다. 그중 다수가 기술 기업입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고작 14개, 기술 분야로 좁혀보면 그 수는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유럽 정부는 1인당 공공 R&D 지출면에서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의지가 약한 겁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 투자 유치의 어려움, 기술 인재 이탈과도 연결됩니다. 이처럼 기술 기반이 약하니 생산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말만 해도 유럽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의 95%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80%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근로시간도 줄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근로시간은 미국보다 훨씬 짧고 이는 곧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이죠. 유럽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나 높은 위험 감수보다는 안정과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는 분명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2025년 기준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약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장 속도마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미국이 더 큰 경제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같은 기술 중심 성장 전략과 민간 투자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다시 성장의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감한 민간 투자, 규제 완화, 그리고 창의적 인재들이 기업가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과 경제의 흐름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수십 년 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